와, 저렇게 쓰레기 같은 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구나 했었는데, 이제는 도요타가 그런다는 거예요. 고객이 딱 인수했는데 바퀴가 빠지는 차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신차인데 지금 바퀴가 빠져? 이게 무슨 얘긴가?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도요타 전기차 몇 대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올해 초까지 한 대도 없었어요. 현대, 기아, 쌍용차도 얼마 전에 전기차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다는 이 도요타, 전기차가 한 대도 없어요.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서 전기차가 없는 회사, 아예 없는 회사는 거의 없죠. BMW도 있고, 벤츠 있고, 아우디 있고, 폭스바겐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도요타가 올해 초에 전기차를 드디어 내놓는다고 했죠. 와, 진짜 대단합니다. 게다가 일본이면 전자제품 잘 만들잖아요. 그럼 일본이 전기차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어떻게 되나? 야, 다들 긴장했습니다. 도요타는 역시 세계 최대의 기업답게 다 계획이 있었구나 했는데, 분위기가 묘합니다. 이번에 도요타가 대만에서 전기차 시승회를 개최했는데, 이 전기차 시승회 하다가 중간에 바퀴가 빠져버렸어요.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장난해? 야, 이게 무슨 일인지 살펴보시죠. 네, 이 차는 도요타 BZ4X라는 차입니다. BZ4X. 야, 진짜 이름이 난해하죠? 이름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디자인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 디자인도 앞은 이렇고 뒤는 이렇고, 야, 이게 실내인데 실내, 야, 난해합니다. 난해해요. 지난 4월 달부터 고객 인도를 시작했는데, 고객 인도를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문제가 터져 나왔어요. 고객이 딱 인수했는데 바퀴가 빠지는 차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신차인데 지금 바퀴가 빠져? 이게 무슨 얘긴가? 그래서 대부분 나라는 아직 출고도 안 했는데, 출고 전에 리콜을 했습니다. 출고 안 했는데 리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 굉장히 일시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구조적으로 진짜 문제가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차를 인도받은 고객들에게 운전을 최대한 자제해라, 이렇게 경고문을 보냈어요. 도요타 미국 법인에서는 매우 성실하게 수리 방안을 찾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이 차 차주들이 그러면 나 차가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이러면 렌터카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요. 렌터카는 그럼 똑같은 BZ4X냐?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니까 내연기관차를 제공했는데, 내연기관차를 제공받았으면은 기름값은 어떻게? 그럼 기름값까지 지급했다고 합니다. 괜찮은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렌터카니까 그렇게까지 좋은 딜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일단 이 차를 계속 타실 거면 우리가 $5,000 상품권,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50만원쯤 되는 상품권을 주고, 그리고 보증기간을 연장해 주겠다. 지금 충전 무료로 해주고 내후년까지도 무료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거기다가 그래도 나 불안해, 나 그래도 타기 싫다, 이렇게 하면 아예 환불해주는 정책을 도요타가 제시했습니다. 야, 도요타 역시 쿨하긴 쿨하네요. 쿨한 건 알겠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바퀴가 빠진다고? 아니, 도요타의 첫 번째 전기차인데 처음부터 바퀴가 빠진다는 거,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 문제 아닐 수도 있지. 서 있다가 갑자기 바퀴 빠지면 그거 AS 받으면 되잖아. 650만원 받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이럴 수 있지만, 그게 서 있다가 빠지나? 사실 달리다가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차라는 게 사람의 생명이 걸린 건데,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코너링 끼기기 하다가 바퀴가 뽁 빠져버리면 어떡해요? 가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 경험이 있어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직 말할 수 없나?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전 회사에 있을 때 거기서 럭셔리한 차들을 시승하다가 다른 차로 퇴근을 하고, 저희 PD님이 그 럭셔리한 차를 몰고 퇴근을 하셨어요. 밤에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이렇게 오시다가 뭐가 부닥닥닥 부당탕탕 소리가 나서 차가 왜 이러지?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로 싹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다가 보니까 저기 뭐가 굴러가더래. 저기 뭐지? 하고 봤더니 저게 내 차 바퀴더라. 진짜 큰 사고 안 난 게 다행이죠. 그때 그 브랜드를 보면서 와, 저렇게 쓰레기 같은 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구나 했었는데, 이제는 도요타가 그런다는 거예요. 와. 네, BZ4X 바퀴가 빠진 거 그렇다 치는데, 그럼 차 자체의 상품성은 괜찮은가? 괜찮으면 사실 이거 잘 해소되면 되죠. 일단 BZ4X 이름이 좀 어렵죠. 제네시스의 GV, 현대에는 아이오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렉서스는 RZ, 도요타는 BZ, 스바루는 SOL, 이런 식으로 이 앞쪽에 접두사를 붙이는 겁니다. 렉서스는 R인 거 알겠는데 도요타는 왜 T가 아니고 B야?
기억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름인 것 같아요. 어쨌든 분명한 건 이렇게 접두사를 만들어 놓고 차를 여러 개 만들겠다, 제대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한 대 만들고 끝나진 않겠다, 이런 의지로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그 전까지 도요타는 전기차는 우리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 않고 배터리로 이렇게 가느니 우리는 전고체로 바로 가겠다. 결국에 전고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고체 아니면 의미가 없어,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이러면서 약간 아사다마오가 트리플 악셀을 그렇게 연습하는 것처럼 필살기의 민족인가? 약간 필살기를 이렇게 막 해서 뭔가 이렇게 전고체로 한 큐에 다 쓸어주겠어, 이런 식의 느낌으로 전기차는 안 만든다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도요타 팬들이 있어요. 도요타 팬 여러분들께서는 야, 역시 도요타 형님 대단해, 도요타 형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 그래서 전고체로 바로 가는 거구나, 야, 차별화된 아이디어 따봉, 이러면서 다들 좋아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일반 배터리의 전기차, 그리고 이걸 또 시리즈로 이렇게 쫙 내놓는다고 하니까 그거 아니었나? 그거 아니 뭐 대단한 거 준비하시는 줄 알았는데 기사도 보면 도요타의 절반을 전부 다 전기차로 하겠다. 그냥 느끼한 건가? 그냥 아니 뭔가 계획이 있으셨던 거 아니셨어요? 어쨌든 그 첫 단추가 바로 이 BZ4X입니다. 정말 중요한 차죠. 우리나라 자동차들을 정말 뛰어넘을 수도 있는 것인가, 이걸 내다봐야 되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자동차, 도요타의 사활을 걸 수 있는 그런 도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잘 되면 그 다음부터 다 잘 될 수 있는, 완전히 회사의 체질 개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차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바퀴 빠진 거 안 빠졌다 치고 다 해결됐다 치고 BZ를 한번 살펴보죠. 일본 반응 시승하는 영상이 드디어 나왔는데요. 디자인에 대해서 리뷰를 합니다. 우리하고 좀 리뷰하는 방식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여기 보니까 앞부분에 플라스틱 부품 이런 거 막혀있는 그릴이 이게 존재감이 대단하다고 해요. 대단한가? 대단한가? 예쁜가요? 우리하고 어쨌든 눈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자, 어쨌든 뒷좌석으로 들어가 봅니다. 지금 영상에선 굉장히 좁아 보이는데 넓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약간 이게 킬포인트네. 발이 안 들어간대. 밑으로 발이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욕하는 거죠. 이분이 그러니까 보니까 일본인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그냥 부정적으로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차는 엄청나게 넓은데 발은 안 들어가네. 차는 엄청나게 넓은데 머리가 닿네요. 막 이런 식의 교토식이랄까? 차는 엄청나게 좋은데 너 같으면 이딴 걸 사겠니?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인테리어는 굉장히 멋지다고 하고요. 내장재에서 고급감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가 고급감이지? 고급감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레버 속도 조절을 여기다 붙여놨어요. 속도 조절을 어떻게 여기다가, 당연히 핸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글로벌 스탠다드까지는 아니지만 이 핸들에서 속도 조절 못하는 차가 또 있나? 희한한데요. 콘솔 박스, 콘솔 이거 빵 터지네요. 야, 이 품질 수준 진짜 큰일 났다. 어떡하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없고요. 계기판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대신에 핸들 위쪽으로 저 멀리 자리 잡고 있네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고요. 디스플레이가 거기 들어있긴 한데 자동차 시동을 걸면 레디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동 걸렸음 이런 표시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표시가 도요타 프리우스 때 레디 불이 탁 들어왔어요. 근데 그 레디 불이 들어오는 게 아직도 여기 레디 램프가 있어.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거기서 그냥 나오면 되잖아요. 시동 걸림 표시해주면 되잖아. 레디불은 왜 들어오지? 희한합니다. 뭐 안전상의 이유로 이렇게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차를 출발시켜 보네요. 차를 출발시켜 보는데 이 시승하시는 분이 굉장히 웃고 있습니다. 아하하하 하면서 SUV인 걸 감안하면 뭐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계시지만 이 정도라면 지금 굉장히 아쉬운 거죠. 많이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전기차를 타면 일단 굉장히 빠르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 차는 전혀 빠르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지. 왜냐면 이 BZ4X는 굉장히 이상한 게 전륜구동 모델, 그러니까 앞바퀴 굴림 모델은 모터 하나를 갖고서 180마력을 냅니다. 그러면 사륜구동 모델도 있어요. 뒤에도 모터가 달린 게 있는데 모터가 하나씩 달려있으면 200마력입니다. 100마력 해서 200마력. 사륜을 넣었는데 출력이 20마력밖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사륜구동 넣고서 출력이 안 올라가는 거의 유일한 전기차. 전 세계에 이런 전기차는 거의 없죠. 있는 모터 놔두고 거기다 모터를 추가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일부러 굳이 있는 모터를 빼고 거기다 굳이 작은 모터를 껴줘. 이게 뭐 장난하나. 이게 요즘 어지간한 전기차들 보면 다 300마력 400마력씩 돼요. SUV인 거를 감안한다면, 그리고 또 늘어난 무게를 감안한다면 못해도 300마력 정도 돼야 와, 잘 만들었다, 진짜 잘 나간다, 이런 얘기 할 텐데
리뷰어가 지금 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김한용급이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엔진차가 지금 굉장히 편리한데 굳이 전기차로 넘어가려면 뭔가 대박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뭔가 별다른 놀라운 포인트가 없다. 놀라운 포인트 없는데 누가 뭐하러 더 불편한 전기차를 사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네요. 다른 리뷰어들도 영상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뭐 특별한 매력이 없다, 뭐 무난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테슬라하고 비교하면 수수하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테슬라하고 비교를 많이 하네요. 왜냐하면 일본은 전기차 하면 테슬라하고 거의 동의어라고 할 정도로 테슬라가 워낙 강세니까 테슬라하고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때마침 이 차 시승할 때 그 즈음에 현대차가 또 아이오닉5의 일본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아이오닉5의 시승회를 일본 하코네에서 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시승회 하던 기자들이 자연스럽게 이 BZ4X를 비교 시승을 하게 되네요. 아이오닉하고 비교하니까 많이 부족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영상도 많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 토요타 우리나라에선 전기차 출시 안 했나? 사실 너는 왜 시승 안 하냐, 이런 얘기도 하실 텐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나라에는 아직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승 중에 만약에 바퀴가 빠졌다, 그럼 와, 대박일 것 같은데. BZ4X는 안 나왔지만 대신에 기존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한 차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이름이 UX302라는 차입니다. 판매 가격은 5,490만원, 우리나라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들어왔죠. 나쁘지 않은데요. 프리미엄 SUV 전기차인데 이 정도면 뭐 괜찮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주행거리가 233km. 요즘 시대에 233km는 조금 짧지 않나? 저온일 때 187km. 이거 뭐 히트펌프도 없는 모양이네요. 배터리가 얼마나 들어갔나 보니까 54.35kWh. 아니, 배터리는 그렇게 작진 않아요. 아이오닉5 스탠다드 모델에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적은 정도. 배터리가 적긴 하네요. 급속 충전 플러그가 차데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나는 충전을 하고 더 가야 돼 라고 할 때 일단 고속도로 급속 충전은 사용할 수가 없죠. 고속도로 밖에 가서 차데모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급속 표준이 DC콤보잖아요. 그래서 차데모 충전기가 없습니다. 찾아봐도 거의 없어요. 이 차는 그러면 어떻게 충전하나? 거의 완속 충전 전용이다, 이렇게 봐야 될 정도입니다. 출력도 204마력. 출력 204마력이면 뭐 나쁜 건 아닌데 차데모 주행거리, 요게 만만치가 않네요. 이걸 지금 2020년에 타라고 내놨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본 자동차 만들기를 보면 정말 갈라파고스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일본은 요즘 전기차 너무 못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토요타 여러분들 혹시 보고 계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대체 전기차 왜 저렇게 만드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본이 생각하는 전기차가 잘 안 되는 이유, 일본이 전기차에서 지금 10위권 안에도 못 들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라면서 일본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분석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TV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충격적이라면서 얘기를 해요. 아니, 여기서 손으로 쓴 글씨 이거 실화냐? 아니, 지금 그냥 유튜브 컨텐츠나 이런 게 아니고 일본 공영방송의 컨텐츠예요. 무료 공영방송이라는 거. 야, 대단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일본이 세계에서 자동차를 너무 잘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일본이 너무 잘하니까 이 게임의 방식을 바꿨다는 겁니다. 일본이 유도를 너무 잘하니까 유도의 방식을 전 세계가 바꾼 것처럼 자동차 업계에서도 일본이 너무 잘하니까 전기차로 다 넘어가기로 이 세계가 합의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거 무슨 자의식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일단 유도도 그거 아니잖아. 아니, 무슨 유도 규칙을 바꿔서 너네가 못해. 규칙 바꿨으면 너네가 그거 하면 되잖아요. 아니, 진짜 웃기네. 특히 자동차는 일본이 뭐 전 세계에서 1등이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일본이 일본에서 잘 팔고 동남아에서 잘 팔고 미국에서 잘 팔고 이게 다예요. 유럽, 중국, 남미 뭐 이런 데에서는 전혀 일본차가 맥을 못 쳐요. 유럽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현대기아 합친 것보다 토요타가 더 못 팔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긴가? 또 문제가 있으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지 왜 남 탓을 자꾸만 하려고 그래? 일본이 무슨 피해의식 같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래서 발전이 없나? 토요타가 여러가지 기술들을 내놓고 있죠.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여러가지 하는데요. 특히 이 수소 전기자동차 대신에 수소를 쓰긴 쓰는데 이 수소를 전기로 바꿔서 달리는 전기차가 아니라 수소 자체를 태워서 달리는 자동차, 이런 거 개발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좀 특이하죠? 아니, 그걸 왜 태워? 효율 떨어지게. 수소를 그냥 전기로 바꿔서 타면 효율이 거의 80% 나와요. 80% 효율을 뽑을 수 있는데 굳이 그 수소를 가져다가 그걸 불을 붙여가지고 엔진을 돌리면 그거 한 30% 효율 나옵니다. 기껏 해봐야 40%도 안 나와요. 대체 왜 그러나 했더니 아키오 도요타 사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직원들이 직장을 잃지 않게 하려고 그런다.
뭐 마음은 알겠어요. 착한 마음이신 건 알겠는데 그걸 왜 사장님이 걱정을 하세요? 직원들은 그럼 계속 옛날 것만 하라는 거야? 직원들한테도 전기차 관련 공부시키고 전기차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 좀 하게 하고 뭐 IT 기술 좀 가르치고 이러면 되죠. 근데 아무튼 이번에는 한술 더 떴습니다. 어떤 거냐면 도요타가 전기차 시대에 맞게 전기차용 수동 변속기를 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전기차가 수동 변속기가 어딨어? 변속기 자체가 없는데 실제로 변속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변속 레버 가짜고 클러치 페달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로 클러치 페달 넣고 1단 넣고 2단 넣고 하면서 기분을 한번 느껴봐라 이런 거죠. 기어 바꾸는 동안에 그럼 동력이 끊어지는 건데 이거 달리면서 뭔가 손해보잖아. 전기차가 잘 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보는 장치를 굳이 만들어서 붙인다는 거, 감성으로는 좋은 건가? 뭔가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재미있는 것 같긴 해요. 어떤 거냐면 스마트폰으로 필름 사진 찍는 그런 앱 있잖아요. 노이즈가 더 생기게 하는 거, 그런 느낌으로 만든 것 같아요. 일본은 원래 이런 게 있죠. 일본은 뭔가 이렇게 발표할 때 굳이 종이에 프린트하고 그걸 카메라로 찍어서 또 보여주고, 뭐 무슨 지진 나면은 항상 이거 종이에다 프린트하고, 코로나 뭐 그거 종이에 써갖고 뭐 그것도 찍어서 보여주고 이렇게 넘기고 막 또 쓰고, 그걸 카메라로 찍어서 이렇게 대형 디스플레이에다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일본의 아날로그 문화,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이 만들라는 전기차는 제대로 안 만들고 왜 과거를 붙잡고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야, 도요타 이분들은 이렇게나 한가한가. 우리나라 개발자들은 정말 날밤 새면서 어떻게든 양산 기술을 만들고 있는데 전기차를 잘 만들면서 이걸 개발하면 내가 말을 안 해. 전기차는 안 만들고 왜 쓸데없는 한가한 사람들이다. 여기까지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 잘 나가던 일본 자동차 업계, 뭔가 요즘 하는 짓이 좀 이상하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선 일본 자동차 업계의 요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판매량부터 보면 딱 나오죠. 우리나라는 고급차 판매량 보면은 일본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5천만 인구, 일본은 1억 3천만의 인구가 살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2배 넘는 인구가 일본에 있어요. 그럼 수입차 판매량을 한번 보면요, 일단 독삼사 보면 벤츠는 한국이 7만 6천 대, 일본이 5만 1천 대, 한국이 무려 2만 5천 대 더 팔리죠. BMW는 한국이 6만 5천 대, 일본은 3만 5천 대, 그래서 한국이 3만 대나 더 팔립니다. 아우디는 한국이 2만 5천 대, 일본이 2만 2천 대, 그래서 한국이 3천 대 더 팔리고요. 포르쉐는 한국이 1,400대 더 팔리네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차장 좁아서 못 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검사료 비싸서 못 산다, 이런 얘기 있고, 일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벤츠, BMW, 포르쉐 이런 차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일본 사람들 보면 일본 사람들은 다 애국자예요. 일본 사람들은 수입 물건 잘 안 사요. 다 자국 물건을 훨씬 선호해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이폰을 보면 그렇지 않죠. 일본 스마트폰 시장을 보면 아이폰 점유율이 66%? 아니 어떻게 66%? 아니 이건 너무했네. 아이폰이 아닌 사람이 34%밖에 없는 거예요. 매년 4,500만 대씩 팔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만큼이 매년 팔려? 아 이건 너무하지 않나. 그러니까 일본이 수입차를 싫어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수입차 좋아합니다. 비싼 차 살 돈이 없다는 거, 그게 요즘 심각한 상황이죠. 어느 정도 안 팔리냐면 일본의 자동차 판매 연간 원래 500만 대씩 팔리는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2배 정도 되는 시장이죠. 근데 지난해는 459만 대, 그러니까 500만 대 선이 뚫렸어요. 한 해에 11%가 감소했다. 11년 만에 최저치. 동일본 대지진 있었을 때만큼 안 팔렸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 이것만 갖고는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일본 도로를 보면 조금 더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일본 도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분위기예요. 차들이 딱 다들 이렇게 박스형으로 따닥따닥따닥 이런 느낌이죠. 엄청 작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긴 샀는데 자동차를 뭔가 즐기기 위해서라든지 재미로 사는 차,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차, 그런 차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원래 일본은 이런 나라 아니었죠. 90년대 일본 분위기는 이래요. 아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때 90년대 일본 내수 자동차들 JDM이라고 해서 도요타 수프라, 뭐 닛산 실비아, 뭐 마스다 RX-7 뭐 이런 차들이 지금 엄청난 인기입니다. 비싼 경우는 1억 넘게도 팔린다고 해요. 90년대 차가 거의 20몇 년 된 차가 지금 1억씩에 팔린다고 합니다. 그때의 정신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일본 자동차들이 잘 달리는 자동차, 이 운전자의 피를 끓게 하는 자동차, 그런 것들이 일본인들이 자동차를 좀 사게 만들었고, 정말 자동차의 팬이 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일본 최대 기업, 일본 가장 큰 기업인 도요타가 완전히 펄펄 날고, 그게 파급 효과가 있어서 경제 전체도 막 활발하게 돌고 이랬잖아요. 이랬었는데 요즘 일본 어때요? 일본은 몰락했죠. 일본 경제
하락하고 있죠. 엔화 떨어지는 거 보세요. 하락폭 이거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90년대 말 2000년대 초중반에서 거의 우리가 말하는 5030 그 비슷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5030 운동 같은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거리에 너무 많은 게 문제다. 그래서 아껴야 한다 이러면서 휘발유의 운행세 엄청나게 매기고 톨게이트의 통행료를 또 어마어마하게 매겨요. 그러니까 통행료가 어지간한 데 다니면 몇십만 원이야.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는 정도로 엄청난 요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주차비도 엄청나게 매기게 하고 거기에 검사비를 수백만 원씩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검사하는데 100만 원 내라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검사받아? 당연히 그거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자동차를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 자체를 갖고 있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 이런 자체를 죄악시했던 겁니다. 아니 너 도대체 면허증을 왜 따? 너 차를 좋아해? 희한한 애네. 이런 분위기가 일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좋아하고 자동차를 사고 이런 사람들을 죄악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 되는데 어떻게 자동차가 팔리겠어요. 결국에 일본 자동차 거의 망하는 분위기고 일본 도로에 멋진 일본차 있나? 지금 한 대도 없죠. 지금 스포츠카 같은 차가 아예 없어요. 그냥 일본은 그냥 박스만 가득한 그런 도로가 되고 있어요. 박스카라는 건 뭐예요? 결국에 공간 극대화. 바퀴의 위치가 정해져 있고 공간이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 효율성을 극대화하자 보면 그럼 네모난 차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박스에다가 램프 달고 바퀴 다는 이거보다 공간이 더 잘 나올 수 있는 디자인은 없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효율만 따지고 그냥 마지못해서 만드는 자동차. 그래서 그런 자동차만 만들었던 그 결과 자동차 산업 전체가 망해버리는 거죠. 여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일본은 저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일본처럼 돼서는 안 되죠. 전국 도로를 5030으로 하는 거 뭐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주행세 올리는 거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통이 잘 되게 도로를 정비하고 거리에 오토바이 번호판 그런 것도 좀 잘 보이게 바꿔서 잘 단속하고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더 빠르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 교통은 무엇보다 그 마음가짐. 그러니까 교통은 절대로 죄악이 아니고 사람들이 더 많이 더 자주 돌아다녀야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이거 잘못하면 일본 꼴 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얘기가 너무 길었어요. 산으로 자꾸 갔는데 오늘 드리려던 말씀은 이겁니다. 사실 이거 해프닝이잖아요. 토요타차 뭐 바퀴가 빠지거나 인기 없는 차를 내놓거나 뭐 한두 번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품질의 토요타라고 믿고 있었던 일본 자동차의 신화 그런 게 그릇된 거였다는 거. 그러니까 게임의 룰을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도 거기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제 확실히 전기차 시대가 왔어요. 이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전기차 시대가 올까 말까 뭐 이거를 내가 투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갖고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전기차 시대 확실히 열리는 거고요. 이 전기차 시대에는 새로운 법칙이 또 열리게 되겠죠. 지금까지 가솔린 시대를 놓고 보면 예전 한 20년 전만 해도 판매량 1등은 미국 차였고 2등은 일본 차였고 3등은 독일 차였고 한국 차는 저 멀리 10몇 등에 있었고 뭐 이런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거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걸 부득부득 이를 갈면서 그렇게 올라와서 한국 자동차 이제는 세계 3위까지 올라서게 됐죠. 그런데 전기차 시대가 되면은 뭐 그 상황 자체도 완전히 리셋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리셋됐을 때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 사실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온 현대차 아이오닉5 뭐 기아차 EV6 같은 차 이런 차하고 일본에서 나온 토요타 BZ 뭐 혼다 CHR EV 뭐 이런 차들 이런 걸 비교해서 보려니까 이 일본 자동차 산업 지금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최근 한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교하게 되는데 특히 한국 근로자 임금이 일본 임금을 넘어선 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GDP를 놓고 봐도 GDP도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월할 게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이 자동차에서도 현대기아차가 조만간 토요타를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어떤 분들은 헛맹랑한 소리 하지 마라. 토요타가 얼마나 큰 회사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보면 인간 생명이 영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 거대한 기업들 보면요 항상 굳건하게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기업도 영원히 사는 기업 아무도 없습니다. 일본의 도시바 샤프 그렇게 강력했던 회사인데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거 보셨잖아요. 토요타는 지금 굉장히 노쇠해 있고 이대로라면 세계 1등의 자리 조만간 뺏기게 될 겁니다. 일본이란 나라도 마찬가지 상황이어서 세계 최대 경제국가 이 타이틀은 양보해야 될 때가 올 것 같네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은 어떤 위치에 서게 될지 지금부터 하기 나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